2학기 책은 뭐 겨울방학 지나야 나올 테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1번 볼게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뭐 그냥 몇 번일까요? 1번? 너무 당연하나요? 생물 다양성이 클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맞네요, 그죠? 넘어갈게요. 2번. 이제 다 그림은 두 종류의 생태계 가와 나를 나타낸 거고요. 뭐 잘 알겠지만 가는 생태계가 굉장히 단순하고요. 나는 조금 복잡하고 그물이 머리 그물이 촘촘하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돼 있어요. 1번 가보다 나의 먹이 그물이 더 복잡하다. 그쵸? 2번 가보다 나의 생태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맞고요. 3번 나는 먹이 관계에서 사라진 생물을 대체할 수 있다. 그죠? 4번 가에서 개구리가 멸종되면 뱀은 생존을 위협받겠지. 그래서 4번이 틀렸네. 맞죠? 쉽다는지. 3번 생물 다양성이 인간에게 제공한 혜택이 아닌 것은 되는데요. 뭐 그냥 당연한 거 찾으면 돼요. 식량 제공한다. 깨끗한 물과 공기를 제공한다. 휴식과 여가 활동을 제공한다. 울창한 숲은 이산화탄소 양을 증가시킨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5번 섬유나 종이 등 생활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한다. 3번 4번이고요. 뭘로 고치면 될까요? 산소로 고쳐야겠지. 울창한 숲은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산소를 증가시키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광합성. 4번 생물 다양성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돼 있고요. 기억 목화 누에 구치에서 섬유를 얻을 수 있다. 그쵸? 의식주. 니은 주목나무에서 항암제 원료. 푸른 곰팡이에서는 페니실린 항생제의 원료. 네, 맞아요. 생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비행기와 같은 유용한 장치를 만들 수 있다. 뭐 다 맞네요. 4번에 5번이고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생물은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2번 생물 다양성이 큰 생태계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3번 사람에게 유용한 생물만을 선택적으로 남겨두기. 이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약간 사이코 아니냐 이런 애들은. 5번에 3번이고요. 넘어갈게요. 6번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 인간의 활동과 관계가 있겠죠. 문제가 왜 이렇지? 6번에 1번 2, 3, 4, 5는 맞는데요. 한 번만 확인만 할게요. 그냥 일부 외래종은 정착한 곳의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환경오염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이다. 자연을 개발하면서 숲을 파괴하는 등 서식지를 파괴하면 서식지를 잃은 생물이 사라진다. 5번 번식으로 개체수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생물을 많이 잡으면 흔한 생물도 사라질 수 있다. 그죠? 6번 1번이었고요. 7번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을 나타낸 것이다. 가 경작지와 목재를 얻기 위해 열대우림을 파괴한다. 서식지 파괴네요. 뿔을 얻기 위해서 코뿔소를 무분별하게 잡는다. 남핵 혹은 포핵이죠. 다 가시박 나왔으면 외래종이죠. 가나다는 3번 되겠어요. 8번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인간의 행동이 아닌 것. 숲을 태워 목초지를 만든다. 농약을 살포해서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킨다. 산에서 도토리나 야생화 등을 채집하지 않는다. 이거는 좋은 행동이잖아요. 그지? 3번 되겠네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겨울 되면 산에서 도토리를 못 채집하게 해요. 아줌마들한테. 그래서 뭐 벌금도 내고 하는데 아줌마들이 그걸 되게 가져가잖아요. 그지? 그래서 도토리가 먹을 게 진짜로 없대. 실제로. 여러분들 그러진 않겠죠? 4번 촘촘한 그물로 다양한 물고기를 무분별하게 잡는다. 근데 그물이 촘촘하면 그물코라 그래서 구멍이 촘촘하면 새끼들이 다 잡혀버려. 그러면은 치어라고 그래서 새끼들이 잡혀버리면은 번식을 못하잖아. 그지? 네, 생물 수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4번 맞고요. 여행을 가서 지역에만 사는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네. 9번 서식지를 파괴하는 자연개발로 볼 수 없는 것. 5번이네요. 생태통로 설치. 이건 좋은 거잖아. 그지? 9번에 5번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에요. 사회가.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생물. 이건 외래종에 대한 설명일 거고요. 가시박, 크니페스, 뉴트리아, 황소개구리는 다 외래종이고 장수하늘소는 토종이죠. 그죠? 장수하늘소 종도 제가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생물 유튜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물 장수하늘소들도 아직 안 발견된 것 중에 최근에 발견된 것도 있대. 그런 게 많대. 장수하늘소 종류가 되게 많나 봐. 그래서 색깔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장수하늘소도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대. 토종들이.
10번에 5번이고요. 11번에 어느 기사 중 일부를 발치한 것이다 인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정어리를 과도하게 많이 잡아서 정어리를 먹이로 하는 바다 사자나 점박이 물범 등의 개체 수까지 급격히 줄어들었다. 많이 잡은 거니까 남해겠죠. 11번에 1번이고요. 12번 외래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인데요. 기억 오염물질을 흡수해서 환경을 정화한다? 아니죠. 니은 먹이 그물의 변화를 일으켜 생태계 병력을 파괴할 수 있다? 이거는 맞겠네요. 자, 디귿 천적이 없어서 과도하게 번식한다. 토종생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덩치가 크고 보통은 뭐 잡식성인 경우가 많아서 토종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12번 니은 디귿 4번이고요. 13번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과 대책 남핵과 쓰레기 배출량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환경 오염과 멸종위기 생물 지정 좀 다른 의미고 기후변화 신재생 에너지 3번이겠네요. 그죠? 신재생 에너지는 뭐 천연 자원을 사용을 줄이고 뭐 수소라든지 뭐 핵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등등등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13번에 3번 14번 이제 생태 통로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일단 1번이겠죠. 남핵과 생태 통로는 상관이 없죠. 1번. 그 다음에 서식지 파괴에 대한 대책이다. 맞고요. 생태계를 연결한다. 맞고 외래종의 유익과 상관이 없죠. 4번이네요. 14.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기 위한 구조물 아까 로드킬 얘기했는데 해당되겠죠. 15번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활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5번. 네.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실천 방법을 옳지 않은 거 몇 번? 5번. 네. 5번은 아니에요. 2번, 3번 맞아요. 1번 볼게. 학교 하단을 갖고 생물 서식지를 보호한다. 맞죠? 희귀한 동물을 발견하면 집으로 데려오면 안 되겠죠. 2번 틀렸고. 남핵한 생물로 의약품을 만들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너무 이기적이다. 그지? 2번, 3번 되겠고요. 4번 야생 동식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국립공원이나 휴양림으로 지정한다. 5번 우리나라 고유 식물의 종자를 보관, 배양, 보급하는 종자은행 아까 종자은행 혹은 종자 저장소 얘기했잖아요. 씨앗을 식물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예요. 17번, 18번은 넘어가고요. 1, 2, 3, 4 한번 풀어볼까요? 실력 탄탄 오른쪽에 1번 같은 경우 DDT 살충제 얘기가 나는데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60, 70년대 살충제로 DDT를 많이 뿌렸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예니까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작은 새들이 많이 죽고 그랬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리고 이런 것들은 DDT나 살충제 같은 건 이게 누적되기 때문에 그 생물을 먹은 생물도 누적이 돼. 그러면 그 생물을 먹은 인간도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도 이거에 중독돼서 병에 많이 걸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DDT라는 걸 안 써요. 2번은 2번은 서식지 단편화라 그래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게 이전 개정에서는 포함됐는데 빠졌거든요. 그래서 안 가르쳐드렸는데 서식지가 단편화라 해가지고 서식지가 중간에 뭔가 도로 같은 게 생기면 공간이 줄어들죠. 그지? 그만큼 서식지가 줄면 공간이 줄니까 사는 곳이 줄니까 동물 종류도 줄어들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서식지 단편화에 대한 의미고 3번은 이제 그래프가 나오긴 했는데 한번 풀어보시고요. 4번은 이제 먹이 그물에 대한 내용이니까 잘 알 것 같고요. 외래종에 대한 내용이네요. 나일농어라고 그래가지고 커다란 또 외래 물고기인데 나일강에 사는 농어, 나일농어. 그러면 숙제랑 실력 탄탄. 아니 여기 뒤에 단원 평가. 그냥 이 단어 정리하는 의미를 한번 풀어보세요. 숙제는. 지금요? 숙제. 다음 주.
자, 1번 보르네오 섬에서 인도네시아고요. 사건을 설명한 것이다. 근데 50년대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서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 이제 말라리아라고 해서 모기가 일으키는 전염병이죠. 다량의 DDT 살충제고요. 뿌렸다. 그 결과 모기 수는 줄어들었지만 DDT를 흡수한 바퀴벌레를 잡아먹은 도마뱀, 그리고 도마뱀을 잡아먹은 고양이가 죽자 지의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해서 흑사병이 돌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DDT가 살충제가 누적돼서 계속해서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생물들로. 자, 1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도 있고요. 기억 인간의 행동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니은 생태계에서 여러 생물은 먹이 그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니은 디귿 생태계에서 한 종의 개체수 변화는 다른 종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친다. 고양이가 죽으면서 지들이 개체수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 5번 되겠죠. 2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식지 단편화된 현상인데요. 서식지 단편화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지역에 살던 동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지역에 이렇게 큰 지역에 동물들이 살았어. 많은 넓은 범위에 살고 있었죠. 근데 도로가 생겼어. 아니면은 특정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늘어졌어. 그러면은 이 지역이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리고 도로가 뭐 여기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아까 전에는 동물들이 이 큰 지역을 나누어 살던 곳이 어떻게 됐죠? 그리고 나누어 살던 곳에서 중요한 거는 큰 지역에 원래 주변부보다는 어떻게 되겠니? 중심부에 좀 더 많이 살겠지. 안전하고 뭔가 더 풍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심부가 어떻게 됐어요? 쪼개졌잖아. 쪼개지고 중심부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중심부가 굉장히 컸으니까 이 큰 지역에 다양한 동물들이 살았는데, 다양한 뭐 동식물들이 살았는데 중심부가 쪼개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좁은 지역에 먹이 경쟁을 하게 되겠지. 그치? 살기가 힘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좁아지다 보니까 여기 외곽으로 벗어나는 애들은 이제 뭐 로드킬을 당한다든지 뭐 잡아먹힌다든지 뭐 굶어 죽는다든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서식지가 파괴되잖아요. 서식지가 살던 면적이 서식지 단편화 현상에 의해서 이거를 명칭으로는 서식지 단편화라고 하고요. 특정 인간의 활동, 뭐 도로 건설 아니면 뭐 택지 개발, 아파트 건설, 공장 이런 것들 때문에 서식지들이 단편화, 쪼개졌다고. 면적이 감소해서 생물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현상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생물들은 가운데 사니까 저 끝부분에다만 돌을 만들면 괜찮아요? 끝부분에 뭐야? 끝부분에다가만 개발을 하면 괜찮아요? 그럼 인간이 불편하잖아요. 인간이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서울 시내가 지금 예를 들면 서울 시내야. 이번에 지금 모여서 살던 거잖아. 근데 바깥으로 또 나가서 살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들은 없죠.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이제 환경보호론자들은 있겠지만 실제로 인간들은 그렇게 활동할 수가 없지, 그지? 경제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다시 그래서 단편화가 됐어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그나마 생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다리를 이어주는 생태 통로라든지, 그지? 최대한 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죠. 아니면은 중간 중간에 이런 곳에다가 뭐 이제 뭐 일산 같은 거는 일산 곳에는 같은 곳은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있어도 중간 중간 녹지대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여기 뭐 육교로 해가지고 연결도 하고 나무 같은 거 되게 많이 심었잖아요. 그지? 아파트 단지에도 공원도 있고 중간 중간에 호수 공원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뭐 생물들이 그나마 조금 더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생물 섬이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생물들이 와가지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공원 같은 걸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아니면 생태 통로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게 지금 2번에 대한 포인트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기억,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을 뭐 당연히 확인할 수 있고요. 니은 숲의 가장자리보다 안쪽에서 생물 다양성이 더 많이 감소한다.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주변 그 중간에 살던 동물들이 지금 없어졌네, 그지? 아예 네, 그림에서는. 디귿, 끊어진 생태계 사이에 생태 통로를 설치해서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 뭐 이 밖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라든지 뭐 호수라든지 뭐 특정 뭐 생태 섬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준다든지
뭐 나무를 많이 심어준다든지 이런 걸 해주면 그나마 좀 보호할 수 있다는 거. 3번 이제 이건 그래프를 해석하는 건데요. 서식지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줄어드는 종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되는데요. 뭐 수학을 다 잘하는 친구들일 것 같아서 그래프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x축, y축이 있고 x축에는 면적이에요. 보존되는 면적. 보존 면적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100%라고 돼 있고 여기가 0이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보존이 잘 된 거고 왼쪽으로 0쪽으로 갈수록 중심 쪽으로 갈수록 보존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y축에는요. 원래 발견된 종. 원래 살던 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보존 면적이 그러니까 보존이 잘 되는 곳으로 갈수록 이렇게 높았잖아요, 그지? 그런데 보존이 안 되는 거라니까 생물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보존이 잘 될수록 그 지역에 살던 생물도 당연히 잘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보존 면적이 파괴되면 생물들도 줄어든다. 이건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3번 기억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면 개체 수는 감소하지만 종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가 되는데요. 여기 지금 종이라고 돼 있잖아요. 종의 퍼센티지가 감소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요. 이는 서식지 파괴로 인한 서식지 면적의 감소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죠. 맞고요. 그리고 서식지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면 반이라는 건 50%잖아요. 50을 봤을 때 서식지에 살던 종의 수가 10% 감소한다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원래 100%였는데 여기가 50일 때 여기가 9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가 10%잖아요. 그치? 근데 파괴되는 건 되게 빠른 속도로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해지다가요. 어느 정도 파괴가 50을 지나면 그 표 파괴를 딱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파괴가 그러니까 보존이 지속되고 보존이 안 되고 파괴가 지속될수록 환경이 파괴가 될수록 생물 살던 종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4번이고요. 4번은 뭐 잘 알겠지만 나일농어가 와가지고 다른 애들을 다 먹어치워서 나일농어가 최상위가 되고 먹이 구물이 되게 단순해진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기억. 나보다 가을때 생태계 평형이 더 안정적이었다. 그쵸? 니은 이 지역의 하천 생태계는 나일농어의 천적이 없다. 그쵸? 없으니까 얘가 지금 최상위가 된 거죠. 지금 크기를 봐도 나일농어가 제일 크지. 그지? 디귿 나일농어가 유입되는 후 하천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4번에 3번 있죠. 오늘 문제는 다 이 정도니까 문제만 잘 읽으면 누구나 다 100점 맞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진 않겠죠. 3단원에 열 들어갈게요. 오늘 그냥 66페이지, 67페이지만 보고 마칠게요. 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잘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다음 주에 이제 열에 이동해서 전도 대류 복사라는 거 한번 우리 개념 잘 익혀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할 비열과 열팽창이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오늘 다음 주에 하기로 할게요. 자, 열의 이동돼 있는데요. 열이라는 거는 에너지의 형태예요. 그래서 양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열이 많다. 그러면은 뜨겁지. 그지? 그게 더운 거고요. 덥다, 뜨겁다로 되어 있고요. 에너지가 적다, 열이 적다. 그러면은 차갑다. 이런 게 되겠죠. 춥다가 되겠지. 그래서 양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열 같은 경우는 열이 많다, 뜨겁다, 열이 적다, 차갑다. 그리고 양적 개념이기 때문에 열이 당연히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가겠지. 네,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똑같이 열도 양적 개념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그냥 흘러간다. 그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온도와 입자 돼가지고 물질과 입자 돼 있는데요. 요거 입자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또 보일 거니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물질은 매우 작은 입자로 돼 있다 돼 있고 기본적으로 2학년 때 가면은 뭐 원자 수준으로까지 굉장히 작은 단위로까지도 배우게 되고요. 그 전에 1학년 때는 그냥 입자 굉장히 작은 기본 입자로만 돼 있다, 기본 단위로만 돼 있다 정도로만 우리가 해요. 첫 번째 보시면 입자 모형 돼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입자는 그래서 당연히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모형으로 배운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입자 사이의 거리가 대체로 멀다. 거기도 밑줄에 놓으세요.
우리가 눈에 입자는 당연히 안 보여요. 지금 공기 입자도 당연히 안 보이잖아. 근데 이 공기 중에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고요. 이 사이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알겠죠? 우리 위에다가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 당연히 입자가 물질인 입자가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건 아닌데 스스로 움직인다는 건요. 이 공기 중에 떠 있는데 굉장히 입자가 작고 안 보일 정도로 작잖아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먼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떠다니잖아요. 그치? 저절로 움직이잖아요. 공기 흐름에 따라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우리 다다음 주 정도에 배울 것 같은데요.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면요. 이제 여러분들을 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추워지면 어떻게 되니? 추운데 막 이렇게 밖에 나가지고 열심히 놀고 이런 뭐 초등학생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움츠러들잖아요. 둔해지잖아요, 그지? 마찬가지로 그리고 뜨거울수록 여러분들은 뭐 여름에 좀 따뜻해지고 하면 더 열심히 놀고 밤에 늦게까지 놀고 그러잖아요. 활발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입자도 아까 전에 열은 에너지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았어. 그럼 막 이렇게 열을 받았어. 활동이 되게 활발해져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빠졌어. 여러분 배고파졌죠. 그럼 어떻게 돼? 둔해지잖아. 이렇게 막 활발하다가 이렇게 둔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열을 많이 받으면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입자 온도가 굉장히 활발해져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숫자로 표현한 게 온도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온도계를 봐가지고 몇 도다 하는 거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그러니까 0에서 만약에 100도까지 했을 때 100도로 높아질수록 입자 운동이 점점점 활발한 정도, 뜨겁다는 정도잖아요. 그지? 그리고 0도로 가까워질수록 차가운 정도. 입자의 운동이 둔해졌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거를 이제 숫자로 표현한 게 상대적으로 표현한 게 온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태별로 한번 볼게요. 고체라는 거, 액체라는 거, 기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얼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 얼음을 생각해 보시고 얼음은 딱 이렇게 결정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고체는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볍게 이렇게 진동 운동하고 있거든요. 제자리에서만. 왜냐면 고체라는 거는 윤호랑 나랑 이렇게 딱 붙어서 있는 정도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말씀이죠. 이거를 제자리 운동, 제자리 진동이라고 해요. 얼음이 녹았어. 이제 물이 됐죠. 그럼 조금 물이 어떻게 되니? 조금 더 자유롭잖아. 얼음은 딱딱한 고체 결정 상태로 있지만 그래서 뭐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물은 스스로 흐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액체 같은 경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고체는 이렇게 우리 손잡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정도, 입자끼리. 그런데 액체는 이 정도 좀 벌어진 정도. 기체는 거의 손을 놓고 이제 나랑 윤호랑 빠이빠이 하는 정도. 알겠죠?
그래서 액체는 고체에 비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고체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얘는 이제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고 어느 정도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거리가 나랑 이제 손을 잡고 좀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지? 앞으로도 갈 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뒤로도 부를 수 있고 이렇게 좀 약간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체는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끓으면 기체 수증기가 되죠. 풍선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되고요. 입자가 이제 매우 고체, 액체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뭐 어느 정도 잡혀 있었던 상태지만요. 나랑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상태지만 기체 같은 경우는 아예 손을 놓고 그냥 빠이빠이한 상태고 거의 뭐 어떤 뭐 발광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제 떠들고 돌아다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는 이 공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벽에 부딪히고 있는 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알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모형을 표시한다면 기체 입자는 이렇게 갔다가 뭐 자기 마음대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게 불규칙해 보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거를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학문도 있어요. 박사들은 이런 것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태별로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2번 온도를 보시면요. 온도는 아까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물체를 이룬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 이게 활발하지 않고 둔하다 그러면은 0도. 점점 활발하다 50도. 근데 기체처럼 굉장히 활발해지고 멀어졌다 그러면 100도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물질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요. 거기다 밑줄할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한 정도다 해서 제가 이제 썼죠.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온도와 입자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아래쪽에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고요. 똑같은 이제 말 했으니까 넘어가고. 네.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요. 온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 온도가 있거든요. 온도라는 거는 크게 우리가 배울 때 세 개를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섭씨 온도만 알고 있죠. 그죠? 화씨도 알고 있니? 들어봤어? 네, 미국에서 쓰는 온도고요.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온도가 이상하지, 그치? 몇 도냐고 했는데 100도면은 그러면 그래가지고 30 몇 도야?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게 뭔지 볼게요. 이제 온도고요. 첫 번째 섭씨 온도. 이제 우리가 쓰는 온도고 보통 아시아권하고 유럽권에서 쓰는 온도가 섭씨 온도고요. 우리가 단위로는 도씨라고 쓰지. 자, 그냥 뭐 요렇구나 정도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개념도 아니고. 섭씨가 뭔지만 그냥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과학에서는 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물에 어는 점, 녹는 점은 몇 도? 0도. 그리고 물에 끓는 점은 100도. 네, 그래서 0에서 100도까지 온도가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물의 만약에 밖에 온도가 100도가 넘으면 100도가 넘는데 비가 오면요 바닥에 있는 물이 끓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아니 그 물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곳 있죠. 그러면은 뭐 대기가 보통 뭐 100도가 넘고 200도 이렇게 되니까 물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지? 그냥 기체 상태로만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어느 점을 0, 죄송해요. 끓는 점을 100으로 정하고 뭐 온도계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니까 섭씨 온도는 어느 점 0과 끓는 점 100도를 100등분하는 거야, 그지?
이게 섭씨예요. 화씨는 212와 32를 똑같은 구간을 미국 애들은 0을 32로 잡고요. 그리고 100을 212로 잡아서 몇 등분이니 그러면 180등분이지. 이거를 더 세분화시킨 거예요. 100등분을 180등분으로 나눴으니까 얘네가 더 정확할까? 우리가 더 정확할까? 화씨가 더 정확하겠죠. 그지? 거의 1.8배로 더 정확 세분화시킨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더 세분화시킨 게 화씨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단점은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감이 조금 없어지죠. 어쨌건 근데 조금 더 자세하다는 거. 이게 화씨예요. 2번. 도 F를 쓰고요. 파이 할 때 그냥 F 쓰는 거야. 그리고 이건 똑같은데 32, 180, 212, 5 운동 요거 이제 화씨와 섭씨를 변환하는 공식도 있는데 안 할게요.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화씨 온도 쳐보면 입력하면 다 나와요 요즘은.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가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절대 온도라고 그래가지고 과학에서만 쓰는 건데요. 켈빈이라고 해서 K를 대문자 K를 쓰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거예요. 섭씨 온도는 뭐 당연히 아는 거고 절대 온도를 좀 아셔야 되고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분자라고 해가지고 물질을 넣는 가장 작은 단위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분자인데 분자보다 더 쪼개면 이제 뭐 원자 수준까지도 아니지만 물질을 이루는 단위는 분자라고 해요. 어쨌건 그 분자의 운동 정도를 말하고요. 분자가 섭씨 온도에서는 물이 어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0이었잖아. 그런데 절대 온도는요 모든 입자가 완전히 멈추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게 마이너스 273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섭씨로 치면 마이너스 273도 C가 절대 온도로 치면 0이에요. 0 켈빈이 돼요. 절대 온도. 그러니까 0 켈빈은 마이너스 273도씨와 같아요. 그러면은 자 섭씨 0도씨는 몇 켈빈일까? 270. 그렇지. 273 켈빈이 되고요. 100도씨는 373 켈빈이에요. 그래서 등분 자체는 절대 온도랑 섭씨 온도랑 나누는 기준은 똑같이, 단위는 똑같이. 여기도 100등분, 여기도 100등분, 그죠? 근데 숫자가 다르다는 거. 섭씨와 화씨는 등분 자체가 다르다는 거. 알겠죠? 어쨌건 이 지금 절대 온도는 어디서 쓰냐면 과학에서는 쓰는 과학과 기술에서만 쓰는 이상적인 온도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 273도라는 건 없잖아. 뭐 냉동인간 정도 만들 때 필요한 온도이니까 아직은 뭐 실용은 안 돼 있잖아요. 뭐 쓸 수는 있겠지만 과학적으로만 이제 쓰는 단어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뒤에 가서 온도라는 개념을 할 때 이제 켈빈이라는 거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입자의 운동을 다루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그래서 어쨌건 0 켈빈이라는 단어는 마이너스 273도시다. 그 정도만 뭐 메모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마이너스 273도인 냉장고에 물을 넣으면 몇 분 만에 얼을까요? 뭐 금방 얼겠죠. 뭐 한 몇 분 안에 얼지 않을까? 나도 뭐 해보진 않아서. 3분? 냉동 인간 같은 경우도 금방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넣자마자 바로 그냥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개념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인데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거는 절대 온도를 조금 오늘 배웠다. 근데 입자 분자의 운동이 완전히 멈출 때를 기준으로 하는 이상적인 온도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273도 마이너스 273도에 넣어야 완전히 멈춘다는 거예요. 걔도 아까 전에 말했지만 고체지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그 움직임이 멈추는 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이제 보이진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제 움직임이 느껴진다 이런 거죠. 과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나 대학교나 연구실 가야 알 수 있는 그 정도예요.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밑에 이제 가운데 보시면요 그림이 있는데요. 차가운 물하고 뜨거운 물 있죠? 이거 한번 볼게요. 차가운 물은 잘 알겠지만 온도가 낮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그 밑에 밑줄 하세요. 입자의 움직임이 둔하다. 차갑다. 열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니까 둔해진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서로 간에 둔해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열을 얻었어. 에너지를 얻었어. 그럼 활발해지겠죠. 그럼 나랑 윤호랑 되게 멀어지겠지. 그래서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높고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하니까 계속해서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밑에 열평형 한번 볼게요. 열이라는 개념은 아까 전에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르겠죠. 그치? 그래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사우나나 목욕탕 같은 데 가가지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은 몸이 미지근해지지, 그죠? 그래서 열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그런 걸 느낄 수 있고요. 어쨌건 열이라는 건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한다.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열이란 거는 양적인 거기 때문에 열을 얻으면 온도가 높아지고 열을 뺏기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번에 열평형이 있는데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실게요. 그래서 밑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아니면 샤워할 때, 뭐 사우나 갔을 때, 목욕탕 갔을 때 이런 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온도야. 여기가 시간이야.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기는 온도니까 높을수록 고온이겠죠. 이거 고온이에요. 저온이에요. 차가운 물이에요. 두 물을 이렇게 섞었어. 그러면은 고온과 저온이 고온은 열을 뺏기니까 미지근해질 거고 저온은 열을 얻으니까 차가운 게 미지근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하고 B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A는 고온인데 원래 뜨거웠어. 그런데 차가운 물을 섞었더니 미지근해지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열을 뺏긴 거야. 열을 뺏겼어. 얘는 B는 열을 얻었어요. 그래서 양적인 개념이니까 열이 적었는데 많아져서 평형을 이뤘다. 지금 평형 구간이 나왔잖아요. 그때 이 시간은 열평형한 시간이고요. 열평형 시간이 되고 예를 들면 뭐 30분 후에 여기 30이다. 그럼 30분에 열평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5분이다. 그러면 5분 후에 미지근해졌다. 열평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X축은 열평형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열평형이라는 거는 고온과 저온의 물체가 만나서 특정 온도에서 평형을 이뤘을 때 열평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해서 온도가 같아진 상태에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열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상태로 보이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열이 이동을 멈춘 게 아니고요. 미지근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A와 B 사이에. 예를 들면은 여기가 A고 얘가 B인데 섞었어. 그래도 뭐 문을 열어가지고 섞었어요. 그래도 열평형이 이루어져도 얘네는 계속해서 입자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멈춘 상태는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래프 오른쪽에 보시면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온도가 높은 물체의 온도는 낮아지고 온도가 낮은 물체의 온도는 높아진다. 이게 열평형 되는 상태고요. 두 번째, 두 물체의 온도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세 번째,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다. 여기다가 한번 밑줄에 놓으실까요? 자, 그래프를 보시고 이게 더 높으냐 이런 거 봐서 기울기가 높은 쪽은 당연히 많이 잃는 거겠죠. 기울기가 낮은 거는 적게 잃는 거겠죠. 그죠? 온도가 많이 잃고 적게 잃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온도 차이가 클수록 뭐 예를 들면은 50도 물하고 30도 물을 섞은 것보다는 60도 물하고 10도 물을 섞은 게 더 많은 열을 이동할 거예요. 그죠? 얘는 뭐 기본적으로 50의 간격이 있고 얘는 20의 간격이니까 당연히 더 많은 열이 이동하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그치? 뭐 그런 개념, 양적인 개념을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3번이 좀 중요한데요. 열평형 이르기까지 입자의 움직임과 배치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을 얻으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랬어. 열을 뺏기면은 둔해지고 입자 사이가 좀 가까워진다 그랬어. 그거예요.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이 잃고 입자의 움직임은 둔해지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그랬죠. 그죠? 밑에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열을 얻으니까 활발해지겠지. 활발 동그라미 해놓고요.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냥 뭐 외울 필요는 없고 하나만 외워두시면, 그러니까 하나만 정리해두시면 돼요. 온도가 높거나 낮은 거 하나. 열을 얻으면 활발해지고 멀어진다. 요거를 쭉 일렬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열평형 상태가 되면 한 수식으로 정리해보면요. 온도가 높은 물체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입자 운동은 둔해지고요.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었으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입자 운동은 당연히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온도는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해진다. 이게 열평형이에요. 자, 오른쪽에 우리 개념 문제만 풀고 오늘 마칠게요. 1, 2, 3, 4,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응? 시험 봐. 이건 2분 남았어. 아, 시험 쉬워서 여러분들 10분 만에 풀고 갈 수 있어요. 다음 주 단원평가 숙제 꼭 해오시고요. 그거 좀 한번 풀어보고 시작할게요. 같이 한번 정리할게요. 1번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간단한 입자 모양으로 나타낸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모형 형식으로 보는 거고요. 1번에 5 맞고 2번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정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움직이고 있고요. 3번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했죠. 그래서 X, OXX가 되겠네요. 2번 물체의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의 움직임은 둔해지겠죠.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움직임은 활발하다. 2번 물체의 온도가 낮으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물체의 온도가 높으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 이렇게 되겠고요. 3번 온도가 높은 건데요. 이거 뭐지 하기 쉽겠지만요. 거리가 먼 게 온도가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다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다가 나 수준이 되겠죠.
나는 되게 조밀조밀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4번 가와 나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향대인데요. 가에서 나로 이렇게 화살표 하시면 되겠고요. 온도 Y축 그래프고 높은 게 당연히 고온, 낮은 게 저온이에요. 구간 ABCD 중 열평형인 구간은 어딜까요? ABCD 중에 D가 됐죠. 네. C에서 열평형이 이루어져서 열평형 상태가 된 건 D가 되겠죠. 5번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고요. 2번 A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 B의 온도는 점점 높아진다. 3번 A 입자의 움직임은 점점 열을 잃었으니까 둔해지고 B 입자의 움직임 열을 얻었으니까 점점 활발해진다. 네. 4번 A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둔해지니까 가까워지고요. B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활발하니까 멀어진다. 네. 요 개념이 오늘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화장실 갔다 올 사람은 빨리 갔다 오고 1분 후에 시험 볼게요.